세상에는 눈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단번에 알아보는 인연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뒤바뀌고 사랑마저 제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누군가는 피가 전부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함께한 세월이 더 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두 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흔들렸던 한 어머니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운명 위에도 다시 꽃은 피어날 수 있는지 이제 그 긴 시간을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다 살았다고 남은 인생 덤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요새 들어 부쩍 지난 날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마 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제가 남들보다 한참 늦게 시집을 가던 그 무렵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참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다들 제 짝 찾아보내느라 제 앞가림은 뒷전이었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성실함 덕분이었는지 남의 밑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하나 장만하고 통장에 돈도 좀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 다 보내고 나니 제 나이가 벌써 40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때 저를 늘 식구들 뒷바라지에 애쓴 것이 안쓰럽게 여기시던 고모님이 교회에 건실한 청년 하나가 있다며 선자리를 하나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죠. 저보다 4살이나 어렸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제가 배운 것도 부족한데 이런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시댁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마. 40 넘은 여자한테 애도 보기 힘들 텐데 대를 끊을 셈이냐? 아니, 팔팔하고 앳된 여자애들 냅두고 왜 하필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냐고.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나이가 너무 많다며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시며 저를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고 남편 될 사람은 저를 괜찮다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시댁에서 저를 오라 그러시더니 떨떠름한 얼굴로 그렇게 아들이 절 좋다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로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과 집이 꽤 있다는 걸 아시고는 태도가 바뀌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는 제 사람 됨됨이보다는 제가 가진 것들을 보고 결혼을 승낙한 셈이었죠. 속이 상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 돈도 제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이기에 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되었든 이제야말로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결혼을 하면서 마냥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저 역시 결혼식을 치르기 전부터 가장 걱정됐던 건 아이였습니다. 시댁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도 제가 나이가 많아 아이가 안 생길까 봐였고 저 역시 스스로 노산이라서 아이가 안 생기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결혼하자마자 간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허니문 베이비였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몸의 변화에 갸웃거렸고 달에 올 것이 안 오자 혹시나 싶어 병원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요? 제가요? 산모가 나이가 있어서 유산 위험도 더 높으니 더 몸조심하시고 가급적 외부 일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가 임신이라니.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이 아이가 안 생길까봐 걱정하시더니 일단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조금은 부드러워지셨고요. 그때부터 제 생활은 오로지 뱃속의 아이에게만 맞춰졌습니다. 혹시라도 늦은 나이에 엄마가 부주의해서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평소 좋아하던 커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음식은 냄새도 맡지 않았고 걷는 것 하나 앉는 것 하나조차도 조심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내 인생의 자식은 이 아이 하나뿐일 거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더 곱게 더 건강하게 낳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입덧이 심하긴 했지만 그것조차 행복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막달이 되었습니다. 예정일을 3주 정도 앞두고 있었죠. 이제 곧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에 아기 옷을 정리하고 기저귀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인가 싶어 참아보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내 아래쪽으로 뜨거운 기운이 확 끼쳤습니다. 불을 켜보니 바닥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하열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을 급히 깨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아이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짧은 복도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전신 마취를 해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제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마취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유채꽃밭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랗고 예쁘던 유채꽃들이 거센 바람과 빗줄기에 꺾이고 짓밟혀 흙탕물 속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울부짖을 뿐이었죠. 그렇게 사흘을 꼬박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신마취 후유증이 심해서 깨어나는 게 늦어졌다고 하더군요.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불룩했던 배가 꺼져 있는 걸 느끼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겨우 손짓으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사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긴장을 하고 물었습니다.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기에 간호사가 대답하는 그 짧은 순간 잔뜩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다행히 간호사는 웃으며 말해주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긴 했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순간 몰려오는 그 안도감이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간호사는 이런 제 모습에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 잠시 후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게 제 품에서 꼼지락거리는 걸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오게 되었죠. 병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에 조금 아쉬운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아이고,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고 혼잣말처럼 내뱉으셨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제 품에 살아 숨쉬며 안겨있는 이 아이가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아이를 보며 신기한 듯 웃어 보였고 제게 고생했다고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몸을 추스른 뒤 제 보물 같은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유채라고 지어놓았더라고요. 이름을 바꾸자고 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옥편 찾아가며 지었다며 워낙 완고하셔서 결국 제 아이에게 유채라는 이름을 붙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꾼 그 유채꽃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거대한 파도가 닥쳐올지 말입니다. 그저 내 품의 아이가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도 짧았던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제 일상은 오로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딸이라 그런지 아이가 숨을 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이 유채였지만 집에서는 유채라는 이름 대신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왠지 유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좋을 것만 같아서 말이죠. 주변에서는 제가 공주라고 부를 때마다 웃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아이였으니 당연한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르는 이름처럼 공주님같이 예쁘게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고, 눈치 봐서 몰래 유채라는 이름을 버리고 개명을 해야겠다 싶기도 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히 돈을 벌어다 주었고, 저는 그 돈을 아끼고 쪼개어 유채에게 제일 좋은 것만 입히고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타령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은근히 둘째는 아들을 봐야지 하며 눈치를 주곤 하셨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자식은 유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참 신기한 게 아이는 자라면서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사랑스럽게 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자존감도 높고 구김살이 전혀 없었죠. 유치원에 다닐 무렵에는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무뚝뚝하던 남편도 퇴근만 하면 유채를 안고 싱글벙글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타령만 하던 시어머니마저 유채의 재롱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죠. 할머니 품에 쏙 안겨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하고 속삭이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도 유채를 끔찍이 아끼는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승진도 빨랐고 유채는 건강하게 잘 자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영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얄궂더군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꼭 불행이 발을 들이미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평소 잠귀가 밝은 편인 저는 옆에서 자던 유채가 내는 작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잠꼬대를 하나 싶어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 손이 닿는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마치 불덩이 같았습니다. 펄펄 끓는 열이 손바닥을 타고 그대로 전해졌죠. 급하게 체온계를 찾아 재보니 40도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아이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유채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자고 있던 남편을 급히 깨웠고 저희는 서둘러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데 제 정신도 함께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유채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들어 해열제를 투여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저 가벼운 독감이기를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폐렴 정도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뭐야 병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꺼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희귀 유전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내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유전병이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족력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시댁 쪽 어른들께도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양가 어디에도 그런 희귀병을 앓았던 기록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가혹한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워 병원 옥상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채가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짐했습니다. 엄마인 내가 어떻게든 우리 유채를 치료해 주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잠든 유채의 작은 손을 잡고 저는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유채의 입원 생활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귀병이다 보니 검사비며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기에 그동안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아낌없이 털어넣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채가 다시 일어나 예전처럼 웃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계속해도 유채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갔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제 삶을 잠식해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채가 새벽녘에 원인 모를 피를 많이 쏟아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연히 우리가 수혈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이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 보호자분들 혹시 두 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과 저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둘 다 O형이라고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부모님이 모두 O형인데 아이는 A형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두 분 중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환청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내 목숨보다 아끼며 키운 유채가 제 배 아파 낳은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이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 저와 남편 혈액형을 다시 검사해 보았는데 다시 검사해도 O형이 A형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유채를 바라보았죠.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박힌 뒤로 병원 복도의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우리 혈액형이 둘 다 O형으로 나왔는데 아이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가 유채를 낳던 그날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전신마취에서 깨어나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뭉클함, 7년 동안 아이를 씻기고 입히며 보았던 작은 점 하나까지 다 생생한데 내 딸이 아니라뇨. 남편은 그날 이후로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해도 유채에게만큼은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병실에 누워있는 유채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하셨고 심지어 저를 의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디서 남의 씨를 데려와서 우리 집안 기둥뿌리를 뽑느냐? 고의한 것. 이혼할 각오나 해라. 네 딸 데리고 당장 사라져. 그렇게 저를 죄인 취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쳐다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고민 끝에 유전자 검사를 강행했습니다. 저는 불안함 속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며칠 뒤 나온 결과지는 잔인했습니다. 유채와 저희 부부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직접 낳은 저하고도 유채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남편도 검사 결과에 혼란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종이 한 장이 지난 7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제가 유채를 낳았던 산부인과를 찾아갔고 저도 힘없는 다리를 이끌고
남편 뒤를 따랐습니다. 당시 제가 아이를 낳았던 병원은 이미 규모가 커져서 큰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원장실로 쳐들어가 난리를 피웠고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그제야 당황하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병원 관계자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은 허망할 정도로 간단했죠. 아무래도 당시 분만실이 너무 바빴고 갓 들어온 신입 간호사가 아이들의 발찌를 채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애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사과 한마디로 끝납니까? 우리 진짜 애는 어디 있습니까? 내 딸은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목에 핏대가 서도록 병원 관계자한테 고함을 질렀고 저는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전신마취로 잠들어 있던 그 며칠 사이에 제 아이와 다른 아이가 바뀌어 버린 것이었죠. 당시 그 병원 신생아실에는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중 딸아이는 유채와 또 다른 아이 딱 2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간호사의 작은 실수 하나가 두 가족의 운명을 이렇게 뒤틀어 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측에 소리를 지르며 보상을 요구했고 당장 내 진짜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겨우 남아있는 의료 기록과 당시 주소지를 바탕으로 제 진짜 아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내내 병실에 있는 유채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숨을 쌕쌕거리며 잠들어 있는 이 아이가 사실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의 마른 손을 잡으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아이와 함께한 7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에게 유채는 이제 우리 집안의 돈을 축내는 남의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우리 집안에 저런 몹쓸 병이 있을 리가 없지. 당장 하루빨리 그애 갖다 주고 우리 진짜 유채 찾아와라. 하루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이나 알아? 유채를 원망하며 탓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병원비 한 푼 대준 적 없으면서 병원비 타령을 하며 유채를 버리려는 시어머니의 냉담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제 진짜 핏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채와 바뀐 아이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그 집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서두르며 그 집으로 가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 진짜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기를, 유채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춰선 곳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도를 보며 주소를 확인하더니 어느 낡은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고 창문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내 핏줄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낡은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한눈에 봐도 고생을 많이 한 듯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식당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길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주소를 알려줘서 왔습니다. 여기 댁의 딸을 만나야 해서요. 남편이 병원에서 왔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제 시선은 이미 그 여자 너머 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유채에게 입혔던 예쁜 색색깔의 원피스 대신 대충 잘라진 단발머리에 어디서 물려받은 목이 늘어진 낡은 티셔츠에 무릎이 다 늘어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얼굴, 살짝 처진 눈매와 인매까지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핏줄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 눈물부터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집의 형편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었는데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 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연아라고 하더군요. 연아를 키운 그 여자, 그 엄마의 이름은 강선주라고 했고 선주 씨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연아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연아의 아빠라는 사람은 밖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늦게야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누추한 집이었지만 가만 보니 집안 곳곳에는 연아를 향한 사랑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연아가 그린 삐뚤삐뚤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에는 연아가 아끼는 듯한 작은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선주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어서 남들보다 좋은 것 못해줬어도 우리 연아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당연히 우리 친딸이고 절대 모르는 당신들에게 못 내줍니다. 당신네 친딸인지 우리 친딸인지는 검사해보면 알겠죠.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선주 씨의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훑어보더니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져 연아가 쓰다 버린 칫솔을 찾아냈습니다. 선주 씨가 뭐하는 짓이냐며 달려들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자식인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선주 씨를 밀치고서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저를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도 저는 연아에게 시선을 떼질 못했고 연아는 울면서 선주 씨를 걱정하는 가운데 선주 씨는 연아를 꼭 껴안은 채로 저를 노려보았죠. 그리고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아는 저희의 친딸이 확실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친딸이 삐쩍 마른 몰골로 그런 구질구질한 반지하 방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유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독했습니다. 두 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맞췄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만 그러더니 이제 남편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죠. 차라리 잘 됐어. 저렇게 큰 병 걸려 돈만 잡아먹는 남의 핏줄 건네주고 건강한 우리 핏줄을 데려오는 게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당신까지 제정신이야? 유채가 지금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가 울면서 따졌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새끼가 저런 허름한 단칸방에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데 나무의 유전병 고쳐주느라 전 재산을 다 털어넣게 생겼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당장 내 자식 데려올 거야.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며 냉정하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병원비를 우리가 왜 대느냐. 그 집 부모한테 돌려보내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너도 네 새끼 데려와야지. 동정심에 남의 새끼 끼고 할 짓은 아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유채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고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떡하느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는 그 길로 다시 연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하네 집에 쳐들어가 연하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선주 씨는 연하를 껴안고 절대로 못 보낸다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울고 있었죠. 이내 연락을 받았던지 선주 씨 남편까지 허겁지겁 달려와 경찰을 불렀고, 좁은 반지 앞방은 순식간에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남편은 선주 씨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 딸 내놔. 네 애 데려가고 내 딸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먹을 휘둘렀고, 선주 씨 남편도 당하지 않고 같이 덤벼들어서 경찰들이 달려들어 겨우 그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연하의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가득한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실수가 명백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실했기에 법원에서는 아이들을 원래의 부모에게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한 장에 7년의 세월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유채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선주 씨네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유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고, 저는 그동안 키운 정이 있었기에 남편과 시어머니처럼 유채에게 독하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유채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제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 어디가? 유채야. 우리 유채 몸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어. 엄마도 같이 가는 거지? 엄마는 간절하게 묻는 유채의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며 차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피해 오열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상처받았을 유채의 마음을 먼저 다독여주는 것이 어른답게 할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감정이 어쩔 줄을 몰라 계속 눈물만 나서 유채에게 못난 모습만 기억에 남겼습니다. 유채가 잠든 사이 남편은 유채를 안고 원래 부모가 있는 꿉꿉한 지하방에 데려다 주었고, 저는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곳에 가지 않은 채 끝까지 외면하며 유채와의 마지막 이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비겁한 엄마였지요, 저는. 그리고 저희 친딸인 연하는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속 유채의 상태가 걱정되더라고요. 선주 씨네는 유채의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유채는 당장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 집 형편으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웠으니까요. 저는 유채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과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했죠. 그리고 선주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 돈을 건네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유채 제발 치료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채를 끝까지 제 손으로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못난 어미였던 여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유채의 친엄마 손에 흰 봉투를 꼭 쥐어주었고, 선주 씨는 그 돈을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치료해 줄 테니 우리 연아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 연아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 제대로 된 고기 반찬 해준 적이 없습니다. 친자식이니 연아한테 어련히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채도 부족하지만 주신 돈으로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채 부디 꼭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맞바꾼 채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1억 원이 유채를 위한 구원줄이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7년을 내 딸로 알고 키운 유채는 그 눅눅한 반지 앞 방으로 갔고, 생전 처음 보는 연아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연아를 보며 싱글벙글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집안 사람을 쏙 빼닮았니? 눈은 꼭 지혜비 어렸을 때랑 똑같네.
라며 연하를 안아주고 맛있는 것을 사다 나르기 바빴죠. 하지만 연하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이 무서웠는지 연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혀줘도 어색해하고 좋은 침대에 눕혀줘도 잠을 이루지 못했죠. 밤마다 몰래 이불 속에서 엄마 보고 싶다며 꺽꺽거리며 우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제 가슴도 같이 비어졌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제가 엄마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자기를 데려온 낯선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연아 고기 반찬 좋아한다면서 아줌마, 아니 엄마가 정육점에서 우리 연아 좋아하는 고기 많이 사왔으니까 와서 먹어봐. 예쁜 옷도 사왔으니까 입어보고. 저는 그렇게 연아를 챙기면서도 자꾸만 유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유채가 제대로 누워는 있을지, 휠체어는 잘 타고 다니는지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몰래 선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채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선주 씨는 제가 준 돈으로 유채를 큰 병원에 데려갔다고 재활 치료도 시작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라도 줬으니 다행이다. 거기서라도 잘 치료받으면 된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연아도 집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올 때쯤 저는 또 한 번 악몽을 다시 꾸었습니다. 싱싱하던 그 예쁘고 노란 유채꽃이 다 시든 채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었고 바다에 떠다니는 꿈을 꾸게 되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 온몸에 축축한 식은땀을 닦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계속 초조해하다가 날이 밝는 대로 선주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싶어 하루 이틀 기다려봤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예전에 갔던 그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안에는 가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야반 노주하듯 짐을 싸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 유채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다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유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만 챙겨서 도망간 걸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유채네가 사라졌다고.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죠. 이제 그만 좀 해. 어차피 남남이네야. 그쪽 부모가 데려갔으면 알아서 하겠지.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이제 우리 자식인 연하나 잘 키울 생각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게 약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남편은 오히려 제가 유채를 걱정하는 걸 불쾌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나무라셨죠. 저는 그분들의 냉정함에 진저리가 났지만 혼자서 유채를 찾아 나설 방법이 없었습니다. 흥신소라도 알아볼까 싶었지만 남편이 제가 집 대출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유채 치료비를 건네었다는 것을 안 후 저한테서 경제권을 빼앗아가 버렸고 남편이 경제권을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담았습니다. 1억이나 줬으니 어디 가서 굶기기야 하겠어. 친부모니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쓰겠지 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연아도 조금씩 우리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려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밤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연아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날 저는 연아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핏줄이라 그런지 연아의 손길 하나 웃음소리 하나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연아는 유채와는 참 달랐습니다. 유채가 화려하고 애교 많은 아이였다면 연아는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집안일도 스스로 도와주려 했었죠.
저는 연아를 보며 유채에 대한 미안함을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연아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며 제가 못다한 엄마 노릇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유채와의 추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유채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 때나 유채와 자주 가던 공원을 지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유채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그 돈이면 충분히 치료받고 다 나은 상태로 연아처럼 친부모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겠지. 우리 유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그래, 이제 나도 연아한테만 집중하자. 내 딸은 연아이니 그 애한테 그동안 못다한 엄마 노릇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아. 유채는 이제 놓는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눈물을 흘렸고 연아를 키우며 15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연아는 어느덧 훌쩍 자라 대학교를 졸업해 직장인이 되었고 저희 부부도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들었습니다. 세월이 참 무서운 것이 유채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진 흉터처럼 가끔씩 가렵기만 할 뿐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연아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아가 털어놓은 꿈 이야기는 제 가슴을 다시 요동치게 만들었죠. 엄마, 나는 가끔 그 반지하방 꿈을 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 방 말이야. 거기서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서 가끔 자다가 깨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 괜찮아 연아야. 이제 여기가 네 집이잖아. 아늑하고 따뜻하고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연아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제 품속으로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나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만약 엄마가 나를 안 찾아왔으면 나는 아마 그 집에서 굶어 죽었거나 정말 불행하게 살았을 거야. 친부모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연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아가 기억하는 그 집은 사랑이 넘치는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득 쌓인 빚 때문에 허구한 날 빚쟁이들이 집안에 들이닥치고 부모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애만 홀로 두고 밖에 나가 일하느라 애를 제대로 봐줄 틈이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연아 엄마가 가난한 가운데 연아를 끔찍하게 챙기는 게 보였지만 정작 연아에게는 굶주림과 방치 그리고 끔찍한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죠. 연아의 얘기를 듣자니 번뜩 유채의 생각이 났고 혹여나 제가 준 1억 원의 행방도 모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10년이 넘게 억눌려왔던 의구심이 터져나오며 그동안 참아왔고 외면했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채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그 돈으로 치료는 받았을까? 아니 살아있기는 한 걸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남편 몰래 사람을 사서 유채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채를 찾기 전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죠. 그동안 외면했던 자책감과 유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사랑에 가슴앓이 하면서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드디어 얼마 뒤 제가 마주한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유채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예상 밖이었죠.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끝자락에 있는 어느 장애인 재활시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유채가 행복했기를, 제발 나를 원망해도 되니 건강만 하기를 바랬습니다.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니 낡은 2층짜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유채의 엄마라고 소개하자 원장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유채는 10년도 더 전에 이곳에 맡겨졌어요. 거기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와서는 형편이 안 되어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약간의 돈과 함께 아이를 두고 사라졌죠. 그 뒤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럼 유채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저는 뼈를 저리는 분노와 아픔으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유채가 그렇게 된 데에는 제 책임도 피할 수 없기에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내가 준 1억만 빼돌리고 친딸은 시설에 버린 채 살궁리를 찾아 떠났던 겁니다. 짐승도 제 자식은 챙기는 법인데 아무리 아픈 아이라고 해도 어떻게 치료비까지 받은 마당에 아이를 저버릴 수 있는지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안내를 받아 건물 뒤편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나무 아래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7살 때 멈춰버린 제 기억 속의 유채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몸에 초점 없는 눈을 한 성인 여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채야. 아니, 내 딸 공주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의 후유증 때문인지 얼굴 근육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지만 그 눈매만큼은 제가 기억하던 유채 그대로였습니다. 유채는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엄마 맞지? 어눌하고 느릿느릿한 말투였지만 유채는 저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유채는 마른 손을 뻗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를 기다렸어. 엄마. 유채의 반복되는 엄마의 목소리에 그 말에 저는 당장에 유채 앞에 가서 와라 껴안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10수년의 세월 동안 이 아이는 이 외딴 곳에서 홀로 외로이 제가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공주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네 엄마인데 너를 두고 갔다니.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예전 제가 유채에게 부르는 공주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유채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채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그 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유채가 죽지 않고 이대로 유지한 게 하늘의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저를 다시 만난 것 또한 말입니다. 유채는 다행히 시설에서 여기저기 후원으로 모은 모금액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마비된 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생명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치료 시기만 걱정했으면 오히려 정상인처럼 살 수 있었는데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기에 간신히 생명만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그 인간들에게 맡기지만 않았어도 내 새끼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계속 사랑스럽게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미안함의 유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채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로 감정을 가다듬은 뒤 유채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제게 털어놓았죠. 유채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유채의 친부모인 선주씨 부부는 저에게 1억 원을 받은 뒤 유채를 데리고 바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채를 치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좋은 차를 사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싸웠다고 하더군요. 유채는 아픈 몸으로 방치된 채 그들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선주씨 부부는 돈을 다 써갈 때쯤 서로를 탓하며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써버려 공중에 날려버린 뒤에는 유채를 짐짝 취급했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폭언을 퍼부으며 유채를 이 시설에 버리듯 맡겼던 겁니다. 선주 씨는 떠나기 전 유채에게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친부모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평생 입 닫고 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유채는 그 어린 마음에도 자기가 짐이 된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설 선생님들이 부모님에 대해 물어도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부모 밑에서 구박받는 것보다 여기가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유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장님께 서류 절차를 묻고 유채의 짐을 챙겼죠.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제가 예전에 사주었던 작은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인형을 여태껏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채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연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들이 유채를 받아들여 줄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 유채의 손을 놓았던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유채를 휠체어에 태워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과 연아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당장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죠.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이 애를 왜 데려와?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 연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온 자기 대신 그 고통을 겪은 유채를 마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이 돌아가셔서 남편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억해? 우리가 유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록 7년이지만 내 젖먹여 온 사랑을 다 주며 키운 내 딸이야. 혈액형이 다르고 유전자가 달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남이었던 적 없었어.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 우리 유채 2번은 못 버려. 만약 유채가 이 집에 있는 게 싫다면 내가 이 아이 데리고 나갈게. 내 재산 다 정리해서 유채랑 둘이 살 테니 그리 알아. 뭐라고?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핏줄도 아닌 애 때문에 지금 나랑 이혼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 나이에? 그놈의 핏줄 타령 좀 그만해. 핏줄이든 아니든 유채가 내 새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유채도 연아처럼 내 딸이야. 제 강경한 태도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비록 경제권은 박탈당했지만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내 이름으로 된 땅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였고 그것만 팔아도 남편이 한평생 그 자부심 같던 대기업에서 아등바등 모아놓은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남편은 알았습니다. 이혼해봤자 손해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죠. 남편은 제가 정말로 집을 나갈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내 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노려보더니 계속 마른 세수하며 한숨만 쉬더라고요. 연아는 한참 동안 유채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유채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유채야.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시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동질감의 눈물이었을까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유채는 어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연아야.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 속에 엮인 두 아이는 서로 미안하다 얘기를 했고 유채 역시 힘없는 손으로 애써 연아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고 과정은 처참했지만 이제라도 이 뒤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채를 제 방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유채는 부드러운 제 손길을 느끼며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유채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반드시 널 지켜주겠다고.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정말로 엄마가 우리 공주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유채를 집으로 데려온 뒤 저희 집은 한동안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이른이 된 노구에 거동이 불편한 성인 딸을 수발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유채를 씻기고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어눌한 발음을 교정해주며 재활훈련을 돕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유채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거실에서 유채와 마주치면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혀를 차든 제 눈에는 그저 10수년 만에 제품으로 돌아온 가여운 내 새끼일 뿐이었으니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죠. 연하는 처음에는 유채를 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풍족한 생활이 사실은 유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연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유채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제가 힘들까봐 유채 휠체어를 대신 밀어주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연하가 유채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방에서 나온 남편이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다가와 유채의 휠체어 바퀴에 낀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애가 너무 말랐네. 고기 좀 구워주지. 남편이 툭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 유채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제가 유채를 옮기느라 쩔쩔매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유채를 번쩍 들어 침대에 눕혀주곤 했죠. 남편도 결국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7년 동안 우리 집안의 웃음꽃이었던 그 어린 유채의 모습을 말입니다. 저는 유채의 재활에 가진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남의 손에 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을 알아보고 제가 직접 재활치료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손으로 챙기니 유채의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부축을 받으면 몇 걸음 정도는 뗄 수 있게 되었고 의사 표현도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저희 집 거실에는 두 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제 앞가림을 잘하는 대견한 연하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환한 미소를 되찾은 유채. 두 아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주도에서 구웠던 그 무서운 유채꽃 꿈이 생각납니다. 폭풍 우에 쓸려 내려가던 그 노란 꽃들이 그저 불행의 예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바람에 꺾이고 짓밟히고 흙탕물에 잠겼을지언정 그 뿌리만큼은 단단히 살아남아 결국 다시 꽃을 피워낸 것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저보고 참 기구한 팔자라고 말합니다. 하다하다 남의 자식 병수발까지 들게 되었다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혈연으로 맺어진 딸 연하와 가슴으로 낳아 기른 딸 유채, 이 두 딸 아이를 모두 얻었습니다. 세상에 저만큼 부유한 엄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유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고마워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채의 이마를 짚어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엄마 곁으로 돌아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제 나이 일은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 두 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제가 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두 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넉넉히 재워두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연하와 식탁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릴 유채를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유채와 연하,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두 딸의 엄마니까 말이지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며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건 피보다도 끝까지 놓지 않는 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도 있지만 그 늦은 자리에서라도 다시 손을 잡아주는 마음은 결코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눈물로 가득했던 삶도 끝내 외면하지 않은 사랑 하나로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부디 사연자님 앞날에는 지난날의 아픔보다 두 따님과 함께 웃는 날이 더 많아지시고 늦게 찾아온 평안과 복이 오래도록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